카본 수리는 했는데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르낙 사이클링 K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레이님과 레이님의 자전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랑 자기 자전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한 2년 정도 탄 자독이고요. 레이라고 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메리다 리액토 팀카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리액토 팀카였군요. 한동안 대세로 막 움직였던 팀카였던데 네, 한창 되게 많았죠. 특히 5000 시리즈랑 데칼이 똑같았고 네 맞습니다.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얘는 어떤 자전거인가요? 우선 이 친구는 에어로 바이크예요. 근데 에어로 바이크 중에서도 어쨌든 최상급 라인업이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어필을 좋아하는 저에게 안성맞춤인 자전거였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한번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자전거를 살펴볼게요. 이 자전거는 21년식 리액토 팀 에디션 자전거고요. 팀 에디션인 만큼 기함인 만큼 자전거 프레임의 등급은 CF5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구동계는 시마노 DI2 듀라이스 DI2 11단 DI2 구동계를 쓰고 있고요. 레버는 전동 레버, 그다음에 앞뜨랑 뒷뜨 또한 전동 DI2 구동계를 쓰고 있습니다.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드 컴팩 5236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스프라켓 같은 경우에는 11에 3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크랭크의 경우는 이제 기본 순정으로 파미가 장착되어 나온 크랭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파워미터 유닛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 또한 듀라에이스 페달을 쓰고 있는데요. 페달이 좀 길어 보여요. 이거는 어떤 페달인가요? 듀라이스에서 있는 페달 종류가 두 종류인데 롱엑셀 페달이라고 엑셀 자체가 4mm 더 늘어나져 있는 페달입니다. 롱엑스를 보기 흔치 않은데 조금 특이하네요. 휠로 넘어가 보죠. 휠은 이제 비전 메트론 순정 휠셋, 튜블리스 레디 휠셋이고요. 피렐리, 피제로, 튜블리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압은 몇으로 하시나요? 저는 앞에는 80 사용하고 뒤에는 85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핸들바를 볼게요.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스템과 일체형되는 일체형 핸들바, 비전 메트로 핸들바를 쓰고 있고요. 얘는 너비가 어떻게 되나요? 40입니다. 40 사이즈군요. 40 사이즈인데 생각보다 조금 좀 좁아 보이긴 하네요. 다시 브레이크로 내려오면은 브레이크 또한 듀라에이스 브레이크를 쓰고 있고 역시 메리다의 상징과도 같은 이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콕피트로 올라가서 볼게요. 콕피트에는 가민 830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프로를 얹을 수 있게 고프로 마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뒤로 넘어가면 안장 쪽으로 넘어가면은 에올루스 프로 안장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역시 메리다의 상징이죠. 이 후미등이 장착되어 있는 C포스트 그리고 뒤에 후미등 큐브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걸 자전거 탔었나요? 제가 마지막에 탔던 자전거는 위와이스의 리제로 나노 C를 탔습니다. 그건 어땠어요? 우선 올라운드 자전거였고 반응이 좀 빠르고 경쾌해서 이 자전거로 이제 어필의 재미를 배우기 시작했던 자전거입니다. 근데 이걸로 왜 바꾸게 되셨나요? 그리고 바꾸게 된 계기라던가 이런 게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컸던 이유는 파워미터가 필요했어요. 근데 사실 파워미터가 크랭크형도 있고 페달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전거 용품이 다 그렇지만 한 번에 가장 좋은 거 사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해서 많은 고민 끝에 파워미터가 순정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기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을 했던 게 휠을 바꾸고 싶었는데 올라운드형 자전거가 아무래도 휠이 좀 얇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동호인들이 말하는 간지 이런 게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에어로 프레임의 하이림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서 뭔가 조금 체감이 달라졌다는 게 있었나요? 사실 저는 이제 타는 항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저에게도 확실하게 와닿았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항속이었어요. 제가 한 시속 35 정도로 달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고 다운힐에서의 안정감 이런 것들도 엄청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타던 이제 자전거는 사실 다운힐에서 50, 55 이렇게 속도 내기가 되게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 에어로 프레임으로 바꾸고 나서는 동부 5고개를 엄청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약간 무겁다면 무거운 에어로 자전거로 어필을 자주 타시다니 좀 특이한 분이시군요. 전에 자전거를 조금 설명해 주셨을 때 자전거가 한번 사고가 크게 나셔서 크랙이 났었다고 했는데 어디가 났었나요? 그리고
지금은 되게 감쪽 같은데 어떤가요? 우선 그 자전거가 3달 정도 전에 크게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에 있는 포트홀이 좀 크게 있었는데 그 포트홀이 2단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핸들이 털려서 넘어지게 됐고, 낙차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인도와의 가드레일에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다운 튜브가 완전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손된 부위는 여기 메리다 로고의 E와 R 부분 요 사이가 이렇게 완전 금이 가서 뒷부분까지 쭉 여기가 완전 찢어지는 그런 그 정도의 파손을 겪었고요. 다행히도 이 포크나 다른 데는 멀쩡했어요. 이 다운 튜브에서 충격을 다 받아줘서 휠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는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양호했습니다. 양호하다니까 다행이네요. 어떻게 좀 탑 보셨어요? 언제 받으셨나요 이거를요? 수령한 지는 이제 한 2주 반 정도 됐는데, 우선 필드 라이딩은 한 번 정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실내 라이딩은 이렇게 현재 로라에 물려놓고 로라에서 많이 타고 있는데, 로라에서 타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수리 전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으면 조금 다행이네요. 한 번씩 자전거가 조금 크게 다치면서 수리를 하고 나면 자전거 성향이 자전거의 성능이 약간씩 바뀐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순정 부품 대비 좀 몇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이는 건 뭐 안장이라던가 타이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장 먼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 자전거는 처음에 신차로 받았을 때에는 프롤로그 스크래치 M5 안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장의 특징이 이제 가운데 전립선이 닿는 부분이 보통은 이제 홀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는, 어쨌든 막혀 있는 안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전방 경사를 많이 하고 자전거를 타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립선이 눌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바로 예전에 쓰던 안장으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오르막을 많이 올라가면 전방 경사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되긴 하죠. 네, 맞습니다. 오르막을 좋아하면 아무래도 전방 경사를 하는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요거 바꿀 때는 뭐 어려움이라던가 없었나요? 그리고 바꾸고 나선 좀 어떤 게 편해졌거나 이런 게 있나요? 바꿀 때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우선 리액토 자전거는 이 안장 레일을 잡아주는 이 녀석을 안장 레일 클램프라고 하는데, 얘가 제가 쓰고 있는 에올루스 프로가 조금 이 안장 레일이 뚱 레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통충한 레일인데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얘 안장 에어로스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10mm인데 이제 기본 안장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9mm, 그래서 가로 7, 세로 높이가 9mm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끼기에는 조금 짧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지금 만약 안장을 또 바꾼다면 저도 이제 미러 안장 써보고 싶은데, 미러 안장은 다행히도 호환이 되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전에 쓰던 안장을 쓰기 위해서 이 클램프를 직접 세공사한테 부탁을 해서 클램프를 갈아서 지금 이렇게 맞춰서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이어로 넘어가 볼게요. 타이어는 지금 원래 제가 알기로 순정이 컨티넨탈 5000성에 달려 있는데, 얘는 지금 튜블리스로 바꾸셨어요. 뭐 바꾸게 된 계기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뭐가 바꾸고 나서 뭐가 달라졌나요? 사실 저는 튜블리스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유저인데, 튜블리스 자체가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승차감이 엄청 좋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튜블리스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이 피렐리 피제로 레이스 이 타이어를 너무 쓰고 싶어서 튜블리스로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전에 있었던 구조가 엄청 가벼운 경량 튜브에 그리고 이제 5000성 클린처 타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엄청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25C 타이어이기도 했고, 또 한번 펑처가 나면서 뒷타이어를 이제 이 피렐리 피제로 클린처를 경험해보게 됐는데 저는 여기서 엄청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더 클린처는 조금 뭐 말이 많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사용자 만족감이 높다고 하는 튜블리스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위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콕피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콕피트는 기본 이 순정 마운트에 가민 830 그리고 어딘지 알 수 없는 흔히 그냥 볼 수 있는 라이트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고프로 마운트를 담아놨어요. 여기는 콕핏 세팅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콕핏 엄청 깔끔한 거 누구나 그렇겠지만 콕핏은 다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사실 이런 사고가 있기 전에는 저도 이 블랙박스를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가 있고 나서 누구나 그렇듯 저도 이제서야 블랙박스를 이제 설치하게 됐고, 블랙박스 설치하기 전에 밑에 있던 이 전조등은 구매처에서 이제 그 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거를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체형 핸들바의 만족감이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진짜 만족감이 높은 건 이 일체형으로 나오는 가민 이 마운트예요. 이게 안정감도 굉장히 좋고 또 시야각도 좋고 830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나온 게 조금 단점이면서 장점이 있긴 한데, 일체형으로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은 얘 말고 못 쓴다 이지만 그만큼 일체감이 훨씬 더 높아지죠. 요 코핏을 구성하는 데는 가장 큰 영감을 준 분이 저희 런치사이클 마루님이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눈독을 잘 들여 놓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마루님이 사실 자전거를 엄청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또 엄청 고속도 많이 내시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블랙박스 쓰시면서 그러겠지만 마운트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타다가 날아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네, 저도 사실은 블랙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마운트 문제로 이제 두세 번 자전거에서 이제 탈출을 하고 나서 아예 블랙박스를 포기하다가 고프로를 어떻게 하면 뭐 체스트 마운트는 또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밑에 이제 뭐 듀얼 마운트 이런 거 사용을 해서 뭐 한쪽에는 전조등 한쪽에는 블랙박스 이렇게 설치해 볼까도 했지만 여러 고민 끝에 이제 마루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을 보고 저도 이거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자전거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든다 하는 것이 있었나요? 장점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싶은 장점은 큰 로터에서 오는 안정적인 제동감입니다. 저는 이제 어필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잘 타지는 못하지만 장거리 어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운힐도 길게 내려오고 도마치제 다운힐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게 긴 다운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전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이제 저는 이제 브레이크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림 브레이크로도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 림이라고 해서 제동력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좀 더 내가 급박한 상황에서 작은 힘으로도 제동력이 된다는 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 전부 다 160mm 로터를 사용하면서 엄청 큰 제동감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까 방열판이 되게 만족스럽다고 하셨었는데 요건 어떤가요? 디스크 브레이크의 숙명이죠. 사실 열을 받으면 이제 로터가 살짝 휘고 이 살짝 휜 로터가 패드랑 닿으면서 그 쇠에 갈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방열판 때문에 정말 금방 사라져요. 엄청 금방 사라져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괜히 무게만 차지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거 왜 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운힐을 하면 할수록 방열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물통이 2개 꽂혀 있어요 보니까. 혹시 공구통은 따로 안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모든 어필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도 무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통은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같이 라이딩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공구통 용품을 서로 나누어서 주머니에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구통은 아예 안 들고 다니시는 거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장거리 나갈 때만 투어 나갈 때만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때는 그럼 투어 나갈 때는 어떤 걸 들고 다니시나요? 일단 지금은 튜브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세팅이 바뀌겠지만 예전에는 튜브 하나랑 그리고 CO2 한 발, 그리고 CO2 인젝터, 그리고 주걱 요 정도를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즌부터 새로 시작된 아이템이죠. 구독자 여러분의 꿀템 하나와 똥템 한 가지 소개를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님의 생각하는 똥템은 뭔가요? 저는 예전에 샀던 블랙박스를 꼽고 싶어요. 저도 사실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좀 저렴한 버전으로 이제 블랙박스를 구매를 했는데 별로 빠르게 달리지 않았거든요. 많이들 가시는 아라뱃길을 가던 도중에 3번 정도 제 자전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운트가 많이 부서졌었고, 이 마운트를 구매하려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마운트 재고가 없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시작됐고, 호환되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좀 단단한 그런 마운트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블랙박스를 포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쓰던 블랙박스가 뭐였나요? 이전에 사용하던 블랙박스가 지금 보이는 이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이시다시피 위에가 지금 파손된 상태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핸들바에 이렇게 마운트를 달고 이렇게 걸어서 연결을 하는 방식의 블랙박스인데 저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을 냈지만 전혀 사용하지 못한 아이템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쉬운 아이템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얘를 썼다가 날아가면서 뽀각하면서 날아가면서 잃어버려가지고 못 쓰게 됐는데, 기기 자체 성능은 괜찮아요. 사실 런타임이나 레저에 이 정도 무게, 이 정도 런타임은 양호하긴 한데 항상 마운트가 문제더라고요, 이 아이는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꿀템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지금 꼽고 싶은 꿀템은
DI2를 꼽고 싶어요. 사실 제가 자전거 기변을 하면서 제가 원했던 꼭 필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무게도 있었고 하이림도 있었고 파워미터도 있었는데 사실 전동구동계는 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동구동계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이 관리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지금도 어려워하는 게 변속 트러블이 좀 생겨났을 때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배워보고 싶어서 뭐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혼자서 만져보고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배우지 못했고, 이 친구가 변속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케이블이 장력이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그 상태에서 로라에 물렸다가 다시 뺐다거나 이러면 계속 조금씩 그 체인 이탈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동구동계는 이게 전혀 없어요. 정말로 이 변속 트러블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 이 DI2는 사실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사야 될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런 전동구동기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관리나든가 이런 게 훨씬 더 편하고, 사실 우리가 흔히 1년마다 오버홀을 하잖아요. 네, 저는 맞아요. DI2의 장점이 오버홀 할 때 케이블을 다시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거를 꼽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사실 뭐 저도 배운 게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좀 이제 앞서 혹시라도 경험을 하게 될 그 분들에게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져 있는 공도는 타게 되면 일단 법이 위반 사항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공도를 타는 것도 허용이 돼서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져 있다면 자전거는 무조건 자전거 도로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카본 수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본 수리라고 하면 사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거 정말 괜찮을까? 안정성이나 내구성이나 뭐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타보고 그래도 지금 이 자전거로도 그래도 한 800W 이렇게 몇 번 밟아봤는데 불안함이 없었어요.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혹시라도 자전거 타다가 파손이 일어났을 때에는 진짜 어떡하지, 뭐 바로 프레임을 새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카본 수리해서 타는 거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프레임이 가격이 또 기암이다 보니까 조금 있는 편인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새로 내릴까? 프레임만 새로 내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내리지 않고 수리한 게 훨씬 더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카본 수리를 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 제 프레임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신 여러분들도 카본 수리해서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